네, 한 주간의 정치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 소장, 배종찬 리서치 본부장 세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어제 먼저 새누리당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 밤에 심야 회동이 하나 있었습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하고 정진석 원내대표와 김의옥 비대위원장 그리고 여권의 잠룡으로 꼽히는 분이 세 분 만났는데 이 모임 자체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소장님? 예, 원희룡, 남경필, 오세훈 그중에 이제 두 분은 지사 아닙니까? 네. 현직이요. 그런데 만났는데 미세먼지 이야기를 했다. 네. 뭐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네. 뭐 또 당의 쇄신에 대한 의견을 구했다 이러는데 제가 봤을 때 뭐 그 이야기를 액면 그대로 이렇게 받아들일 어떤 가치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그 반기문을 친박 진영이 새누리당이 영입을 해서 네. 그래서 이제 김무성 대표와 더불어서 이제 대권 구도를 형성하는데 좀 더 많은 소장파 잠룡들을 그 대권에 참여하도록 권유하기 위한 일종의 첫 선 보는 자리가 아닌가. 그것이 저는 첫째 목적이었다고 보고요. 뭐 미세먼지 문제를 가지고 굳이 뭐 당에서 지사들까지 불러서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할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또 오세훈 시장은 현직 지사도 아니잖아요. 현직 지사도 네. 아니죠. 그래서 네. 결국은요. 지금 대권 구도를 좀 더 풍부하고 또 다이나믹하게 만들면서 국민들의 관심을 새누리당으로 끌어들이면서 궁극적으로 반기문 대망론을 만드는데 흥행 이슈를 될 만한 부분을 갖다가 일종의 끌어내기 위해서 비대위에서 첫 역할로 이렇게 면접을 했다 이래 봅니다. 판 키우기 목적이다. 예.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이거 뭐 동의하십니까? 저도 예. 비슷한 생각인데요. 예. 아무래도 지금 이제 반기문 총장 대세론이 조기에 굳혀지는 것이 이 지금 그 새누리당의 차기 당권 그러니까 대권 레이스에서 예. 크게 독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좀 더 이제 흥행성을 높여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상당한 또 이 좀 뭡니까 이 막판에 변수가 있어야만 이 지금 이제 누가 후보가 되더라도 본선 경쟁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새로운 그 새누리당에서 상품이 우리 이런 새로운 상품도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세 분의 그 잠룡을 모셔서 식사를 한 건데 그런 이 차기 대권 구도에 대한 생각도 있지만 또 하나는 지금 있지 않습니까? 이 지금 이 당내에 이번에 그 혁신 비대위가 친박과 비박의 양대 주조라고 할 수 있는 이 최경환 또 김무성 전 대표 두와 이 정진석 원내대표 3자 회동에 의해서 태동된 거 아닙니까? 네. 이런 측면이 상당히 양계파의 대립 갈등이 노골화되는다고 보는 관측이 많기 때문에 이 어저께 모였던 세 명의 잠룡은 어떻게 보면 좀 계파 색채가 옅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옅은 분들이기 예. 때문에 그런 식으로 지금 이제 이 계파의 대립 갈등을 지금 완화하기 위한 일종의 완충제 역할도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한강 소장님께서는 뭐 미세먼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 조금 이렇게 정치적인 의미가 약하다고 봤지만 저는 또 이런 새로운 아젠다를 나름대로 세팅하자 그런 네. 이야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세먼지는 우리 뭐 생활하고 직결되는 문제들도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중대선거구 문제를 또 중대선거구제로 선거구제를 바꾸자. 이것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앞으로 향후 정치권이 지금 이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상당히 큰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제도의 변화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에서 남경필 지사는 또 그 이야기를 하고 또 원희룡 지사는 또 정지자동차 우리가 미래 이 성장 동력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이 그 여러 가지 정책 아젠다들도 우리 잠룡들이 갖고 있다. 네. 그걸 나름대로 한번 가시하는 그런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대부분 분자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어제 회동에서? 선거 이후에 지지율이 예. 떨어진 이유, 새누리당의 지지율이 하락한 이후 잘 회복이 되지 않고 있거든요. 무엇보다도 이 당의 어떤 새로운 혁신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네. 것이고 그런 부분들을 주도해야 되는 중심 인물이 정진석 원내대표와 김의옥 위원장이 될 수밖에 없는데 예. 이러한 주목받을 수 있는 인물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또 힘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것을 통해서 지지율을 또 회복할 수 있는 모멘텀을 만들 수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반기문 총장이 돌아가고 난 이후에 차기 대선 후보가 강력하게 그 부각될 수 있는 인물이 부재한 상황에서 이처럼 잠룡 다음 대선에서 또는 그 다음 대선 후보로 주목받고 있는 이들과 함께 만남으로써 이 지지층들의 주목을 한 번 더 끌어낼 수 있다는 측면도 있을 테고요. 특히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이 만남에 참석을 한 인물들이 다 수도권의 영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잠룡들이란 말이거든요. 네. 오세훈 전 서울시장, 그리고 남경필 현 경기지사, 그리고 이 원희룡 지사도 이 제주지사로서 활동을 하고는 있기는 하지만 이 수도권 서울에서 출마를 했었던 그런 지역적 배경을 가지고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이 세대 교체에 대한 그런 야권에서의 움직임도 있는 상황에서
40대 특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 다음 대선에 또 유권자 층에서도 어필할 수 있는 그런 또 호응을 얻어낼 수 있는 그런 인물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런 야권의 차기 대선 후보의 세대 교체론까지도 예. 조기에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그런 효과도 누릴 수가 있는데요. 이 문제는 아직까지 잠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이들과의 만남을 이 새누리당의 향후 여러 가지 행보에서 그 유지해 나갈 수 있느냐, 이건 상당히 또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뭐 제가 세 분 의견을 쭉 한번 여쭤봤는데 의견이 이제 판 키우기다. 그리고 뭐 전국 이슈를 주도하고 수도권 공략 이런 뭐 다양한 해석을 해주셨는데 소장님 이 어쨌든 이 세 분의 인사가 당장 내년 차기까지 뛰어들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제가 볼 때는 아마 새누리당 지도부는 그렇게 끌어들이려고 하겠죠. 예. 왜냐하면 친박과 비박 간의 직접적인 대결로 되었을 때 네.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분당으로 갈 수 있는 소지도 있으니까요. 그 중간에 색채를 가진 사람이 좀 더 다양하게 출마하는 부분에서 예. 그래서 두 명이 나와서 예를 들어서 김무성, 반기문 둘의 대결 가는 것보다는 한 대여섯 명의 대결이 되어서 다수가 나중에 이제 사퇴를 하면서 한쪽으로 몰아주는 이런 분위기가 되면 아마 이 경선 결과에 대해서 반발하기도 어렵고 또 경선이 국민의 관심을 집중시키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네. 이런 부분 때문에 그걸 끌어내려고 하겠죠. 또 중요한 것은 현재 이 비대위나 또 정진석 원내대표가 지금 비대위가 출범해서 오는 과정까지 좀 상처가 많이 났고요. 국민이 저 비대위나 정진석 원내대표를 보고 실제로 힘이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많이 가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 원내대표나 비대위원장이 뭔가는 이런 어떤 대권 창출 구도에도 우리가 열심히 임하고 있다라는 모습을 보이면서요. 이 활동에 대한 기대를 심는 그런 작업이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쨌든 뭐 우리도 야권처럼 이렇게 훌륭한 선수 인재들이 많이 있다. 이걸 보여주기 위한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요와 좀 관련돼서 이제 잠룡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다 보면은 또 한 분 이제 차기 주자로 주목받는 분이 유승민 의원이지 않습니까? 이제 무소속입니다. 이분 복당 문제가 지금 걸려 있는데 교수님 저 어떻게 비대위에서 어떻게 처리할 것 같으세요? 어제 비대위 첫 번째 회의에서 아마 지금 복당 문제가 나온 걸로 제가 보도가 된 걸 봤는데 지금 이제 결론은 일단 지금 이제 혁신 비대위 체제 내에서 결론을 내리자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는 것이 어제 그 대변인의 전갈이었지 않습니까? 이 지상욱 그렇죠. 대변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과연 그렇다면 지금 이제 복당은 지금 한다고 한다면 지금 이제 가장 그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난제라고 할 수 있는 유승민 의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아마 친박은 근데 지금 혁신 비대위에서는 아마 이 복당 문제 조기에 끝내는 그 결론을 내는 것이 당의 여러 가지 한테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이야기가 됐지만 문제는 유승민 의원을 가면 언제 영입을 하느냐의 문제인데, 복당을 시키느냐의 문제인데 지금 아마 전당대회 전에는 지금 이제 혁신 비대위가 그렇게 의견을 끌고 가고 싶어도 아마 당내의 최대 주주라고 할 수 있는 친박계는 강하게 지금 반대 의견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유승민 의원이 복당하게 될 경우에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상당히 의중을 살피지 않을 수 없는 거고 무엇보다도 유승민 의원이 전당대회 전에 들어오면 유승민 의원 자체가 아마 지금 당권에 도전할 가능성도 상당히 있거든요. 지금 물론 당권과 대권 문제, 당헌, 당규 문제가 어떻게 손질이 될지에 따라서 거기 더 앉아 본인이 뛰어들지 말지가 결정되겠지만 만에 하나 유승민 의원이 복당시켜서 전당대회 전에 들어와서 당권에 도전할 경우에는 친박계 입장에서는 상당한 지금 혼선이 빚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다시 거죠. 또 개파 문제도 그렇죠. 생길 그렇기 테고요. 때문에 예. 지금 그 친박계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을 것 같고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박계는 지금 총선 참패의 원인이 결국 개파 문제에서 비롯됐다고 한다면 이 총선 참패의 원인을 지금 이제 해소하는 차원에서라도 유승민 의원의 복당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면 지금 양개파를 가면 지금 이제 의견이 이렇게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는 결국은 이 혁신 비대위에서 결론을 아까 제 생각에 내린다고 했는데 결국은 그럼 이 개파에 의해서 자유로운 지금 외부 인사 5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 5분이 어떠한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아마 결정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본부장님. 어제 이제 유승민 의원 복당 문제와 관련해서 유승민 의원이 소위 이제 왜 혁신이냐 이런 이미지가 좀 있잖아요. 유승민 의원이 없더라도 우리한테는 원희룡, 남경필 이런 사람들이 있다. 어떤 유승민 복당과 관련된 거 어제 심야 만찬이 그런 거 아니냐 좀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인디언 속담에
예.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는 예. 이야기가 있거든요. 선거 이후에도 새누리당의 지지율이 반등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지난번 선거 결과에 빌미가 되었던 것이 대구 경북의 바로 유승민 의원 아니겠습니까? 네. 더 이상 이러한 부분들이 새누리당 내에 불협화음에 불씨로 남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전반적인 지지층들의 의견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지금 지지율을 꼼꼼히 따져보더라도 구체적인 수치는 언급드리지 않더라도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에서 심상치 않은 여론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런 것들을 계속 미루다가는 지지층들이 복원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첫 번째로 이것이 관건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고 네. 또 하나는 우리가 2006년 7년 대선 때뿐만 아니라 97년의 경우에도 당내에 유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인물들이 이탈하게 되면 대선에 상당히 안 좋은 영향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기억나실 것이 96년, 97년 이인재 당시 후보가 이탈함으로써 얼마나 큰 타격을 입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다면 원외에 나가 있을 경우에 무소속 유승민 이 의원은 새누리당의 보탬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혼자서 이런 영향력의 공간을 더 확대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궁극적으로는 새누리당의 자기 대선에서 한 표라도 더 끌어들여야 되는 데 대해서 상당히 또 불리하게 작동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미룰 수 있을지 몰라도 함께 가는 것이 멀리 갈 수 있다는 이 교훈만은 곱씹어 볼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는 새누리당이 지금 총선 이후에 원구성 협상에서 일당이 안 되었다라는 부분을 그 수모를 겪으면서도 네. 이 무소속 영입, 친여 무소속 영입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마 유승민 의원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유승민 의원이 지난주에도 뭐 대학교에서 강연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 강연에서 사실상 뭐 청와대나 여당을 향해서 뭐 민주공화국, 공화정 문제까지도 거론하면서 비판을 했는데요. 어제 뭐 비대위원들이 첫날이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이야기들은 당의 분위기나 또 내밀한 움직임을 잘 모르고 한 이야기라고 보고요. 비대위 차원에서 뭐 지금까지 안 한 그 복당 문제를 처리할 가능성은 없다. 결국은 저 논란은 이 8월 초에 새 전당대회를 통해서 지도부가 새로 구성되고 나면 그때 처리하자로 결론이 날 걸로 차기 지도부가 봅니다. 할 예, 것이다. 그러면서도 예. 유승민 의원의 복당은 제가 봤을 때는 대권 구도가 잡힐 때까지 쉽지 않을 것이다. 김무성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유승민 의원을 끌어들여서 당권 대권으로 나눌 수도 있고 예. 또 자기와 더불어서 비주류 후보를 하다가 한때 모으는 이런 일을 하고 싶겠죠. 그럼 비주류 전체의 영역이 커지는데요. 반면 반기문 사무총장을 대선 후보로 밀고자 하는 친박의 입장에 봤을 때는 그것은 뭐 도저히 용납을 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할 거기 때문에 그 어떤 이 당위성이나 이런 부분을 떠나서 현실적으로는 당분간 복당이 어려울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저희가 여당 상황을 조금 짚어봤는데 야당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여당은 어제 이제 심야 회동하면서 우리도 이런 잠룡들이 있다 이렇게 보여줬고 야당은 이미 잠룡들이 여러 뛰고 있습니다. 배 본부장님, 지금 네. 야당 잠룡 중에서는 가장 조금 눈길을 끄는 부분이 누구다 이렇게 보세요? 지금? 그래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것이 손학규 고문일 거라고 보여지는데 복귀하느냐 안 하느냐. 네, 예. 더불어민주당 소속이기도 하거니와 여전히 관련된 많은 인물들이 또 더불어민주당에 있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과의 관계를 유지하지 않겠느냐라고 보여지겠지만 지금 차기 대선이 눈앞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거든요. 이러한 국민의당으로서 적극적인 구애가 나오고 실질적으로 목포에서의 현장에서도 만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만나자고 하는 요구에 대해서 손사래를 칠 수도 있고 또 언론에 이런 조명되지 않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으로 이런 장면이 노출되는 것은 여전히 저울질이 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국민들은 또 자기 다음 대통령을 기대하는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 것이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손학규라고 하는 카드를 얻게 될 경우에 상당한 안정감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노련한 원내대표 그리고 신선하고 기대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표 그리고 상당히 경륜 있고 안정감이 느껴지는 이 손학규 고문까지 합해질 경우에 국민의당이 상당히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 특히 호남에서 경쟁하고 있지만 손학규 국민의당 쪽으로 올 경우에 세기를 박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예상까지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한편으로는 더불어민주당 쪽을 바라볼 때는 손학규 고문 입장에서는 반 총장의 등장으로 인해서 이 문 전 대표의 자기 대선 시기가 상당히 빨라졌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다른 기회도 엿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런 면에서 지금 손학규 카드가
어떤 식으로든 차기 대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 상당히 주목받을 수밖에 없고 주목받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중요한 게 손학규 전 대표가 어디로 가느냐이지 않겠습니까? 차 교수님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지금 당장 어느 특정 정당으로 지금 몸을 닫기는 그렇게 쉽지 않은 형국입니다. 사실은 뭐 손학규 전 대표가 이 사실 이번 총선 결과 이후에 움직이려는 생각을 미리부터 하고 계셨겠죠. 그 총선 결과가 뭐 많은 게 일려 다야구도에서 야권이 상당히 힘들 것이다. 그러고 나면 그럴 때 사실 야권이 상당히 재편되는 과정에서 누군가가 지금 나와서 그 상황을 주도하면서 새로운 질서를 형성해야 된다. 그때 내가 등판해야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게 사실인 것 같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번 총선 결과는 손학규 전 대표의 개인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정치적 재앙일 수도 있죠. 그렇다고 보니까 지금 이제 돌아오는 것이 몸을 지금 사실 본인은 상당히 지금 돌아오는 쪽으로 아마 마음을 거의 굳힌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뭐 목포에서도 움직이고 하는데 문제는 지금 나설 수 있는 공간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더불어민주당의 당적을 갖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의 지금 몸담기는 지금 뭐 문재인 대선론이 거의 형성되고 있고 거기에 또 따라서 지금 이제 견제 세력으로는 손학규 전 대표보다는 안희정 충남지사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도 가기 힘든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국민의당을 선택하려고 해도 그거는 뭐 안철수 이 당이라는 것이 이미지가 워낙 강고하기 때문에 본인이 거기 가서 결국 또 불쏘시개 노릇을 하는 것이 네. 아니냐. 그렇다고 한다면 마지막 남은 카드는 본인이 제3지대에서 본인 혼자 홀로 대선을 치르는 그 길인데 과연 그만한 정치력과 이 또 이 인재, 자금 이 모든 부분들이 쉽지 않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손 지사의 고민이 더 깊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황 소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 뭐 마지막에 말씀하셨는데 제3지대에서 소위 세판짜기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전망인데 좀 굉장히 험난한 길이잖아요, 그 길이. 본인이 개헌을 갖다가 전제로 네. 새 판을 짜겠다라는 이야기를 이미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개헌은 아마 이원 집정부제 개헌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손 전 대표가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것은 결국은 그 여야에서 이원 집정부제를 선호하는 세력들이 어느 시점이 지나면 모여들지 않겠는가. 그 모임에 자신이 구심점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아마 정계 복귀해서 다시 대선에 나갈 수 있는 마지막 계기로 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어제 박지원 그 원내대표와의 만남은 박지원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안철수 대표를 견제할 수 있는 대선 후보 카드를 하나 당내에 확보해 두는 것이 동교동이나 호남 지역 의원들의 그 입장을 이렇게 강화하는 데 필요하고요. 또 손 전 대표가 2007년에 현재 여에서 당시 야의 후보로 이렇게 옮기는 과정에서도 당시 동교동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었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땡겨오면 우리가 좀 밀어줄 거니까 한번 안 뛰어볼래. 또 안철수 대표 입장도 뭐 겉으로는 반대를 안 하는 입장이니까요. 속마음은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제 손 전 대표의 입장은 결국은 저런 어떤 부분을 통해서 기사가 대외적으로 확산되어 가는 부분은 어쨌든 본인이 지금 자신의 움직임을 늘려야 되는 입장에서 가능성을 갖다가 보여주는 어떤 미련을 남겨놓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두 사람의 이해관계 일치에 의해서 어제 일부러 언론에 노출되어지는 저녁 자리가 있었다 이래 봅니다. 그 뭐 저희가 아까 전에 여당 잠룡들 얘기를 했는데 그 야권에서 지금 계속 얘기하셨지만 안희정 충남지사라든지 저희가 거론 안 했지만 김부겸 의원, 대구의 군배금 이런 분들이 바로 내년 차기에 뛰어들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차 교수님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뭐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는 본인 스스로가 지금 이제 직접 슛을 때릴 수 있다. 할 수 있다고 해서 본인 스스로가 지금 차기 도전에 대한 의사를 분명히 밝혔거든요. 그렇게 문제는 이 지금 그 차기 대권 레이스에 뛰어들긴 뛰어드는데 본인이 과연 킹이 될 것이냐 아니면 페이스메이커로서의 그 존재로 스스로 역할을 국한할 것이냐의 부분인데 지금 이 안희정 지사가 이야기하는 걸 보면 상당히 그 나름대로 본인이 직접 그 차기에서 바로 도전해서 쟁취를 하겠다는 의지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차차기가 아니라 바로 차차기가 아니라 바로 한다는 거죠. 뭐 안희정 지사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본인이 지금 이제 충청 대망론이 그것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전유물이 아니다. 내가 그걸 바로 올라탈 수 있다. 물론 근데 지금 이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이번 방한 일정에서 보여준 그 충청 대망론이라는 부분 자체가 오히려 어떻게 보면 충청이라는 지역의 가치는 그런 식으로 기존의 그 지역 구도에 의존하는 듯한 약간 올드보이 스타일의 그 충청 대망론이라고 한다면 이번에 안희정 지사가 지금 오늘
뭐그 조찬 포럼에서 한 이야기 충청을 이야기를 하면 그건 영원한 3등 전략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본인은 지금 현재 그 충청이라는 그 지역적인 이 그 자신은 그 충남지사라는 그 지역적인 토대는 갖고 있지만 그것이 국한되지 않고 그걸 발판에서 더 나아가겠다. 그것이 새로운 리더십, 21세기 리더십으로 자신은 그것을 더 그러니까 충청이라는 그 지역적 이미지를 이 지금 확대 재생산하겠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한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면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제 그 새누리당의 잠룡들이 50대 초중반이지 않습니까? 네. 소위 말해서 가면 새누리당이 어저께 그 여권 잠룡들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일종의 세대 교체라는 측면도 분명히 있는 네.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카드로서 대항마로서도 오히려 안희정 내 자신이 그게 맞설 수 있는 하나의 카드가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분명히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보면 안희정 지사는 아마 차기에 강력하게 도전할 것 같습니다. 가능성은 크나 네. 실제 현실화될지는 쉽지 않다고 볼 수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이 현재 차기 대선 후보로 잠룡으로 꼽히는 인물들의 경우에는 뭐 현역 단체장이든 아니면 이번 선거 결과에 영향을 받고 있거든요. 그만큼 완전히 세대 교체론으로 우리는 지금의 거론되는 대선 후보들과는 다른 인물들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안희정 또는 남경필 또는 원희룡 또는 오세훈 이다라고 하는 것이 전반적인 유권자들의 분위기로 완연하게 확산돼 있거나 아니면 지금 현재 전면에 나서 있는 이 대선 후보들 이른바 이 반기문 총장, 문재인 전 대표, 안철수 대표, 박원순 서울시장이 대선 후보로서의 자질이라든지 능력이 검증을 통해서 무너졌을 때 이럴 때는 잠룡으로 일컫는 대선 후보 쪽으로 분위기가 넘어올 수 있겠지만 아직 그러기에는 이 대선 후보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적 기반, 단순한 특정 광역 지역만을 논하지 않는 것이고요. 또 세대 기반, 그리고 또 정책적 기반이 필요한데 그러기에는 시간이나 범위나 이런 조직이나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거론되는 이유는 지금 이 전면에 나서 있는 대선 후보들 이른바 반, 문, 안, 박원순 시장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어떤 절대적인 이 관심이라든지 절대적인 어떤 힘을 실어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른바 이 차기 대선 후보 가뭄론인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무대에서 본인의 어떤 이미지를 부각하면서 차차기에 대한 좋은 기반을 마련하는 그런 계기로도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좀 이제 지금 말씀하셨처럼 차기 주자보다는 좀 차차기 주자들을 오늘 좀 한번 짚어봤고요. 이제 국회 정치권 현안 중에 하나가 대원 협상이 지금 굉장히 안 되고 있습니다. 국회 원구성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데 소장님, 예. 일단은 다음 주 화요일 7일까지 하면 되는데 어렵다고 보는 전망이 뭐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불가능하겠죠.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여태까지 국회가 원구성을 6월 7일이라는 법정 시한 안에 이렇게 지킨 적이 있느냐? 없을 겁니다, 한 번도요. 그래서 뭐 국회가 예산 통과도 안 지키고도 뭐 밥 먹듯이 하는데 원구성을 좀 안 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죄의식이라든지 책임의식도 없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볼 때 뭐 한 1, 2주 더 걸리지 않겠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보고 있는데요. 중요한 부분들은 뭐 소통, 협치 이런 부분들을 총선 패배 이후에 다 국민들을 의식해서요. 그 대외적으로 이야기해왔죠. 야당은 의외로 이겼기 때문에 이거 좀 놀래서 겸손했고 여당은 의외로 참패를 해서 또 기가 죽어서 좀 이렇게 조심했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 국회 구성 즈음에 거의 다 사라지고 반기문 사무총장 이후에 여야가 대결 국면으로 다시 본색을 드러내면서 이 원구성이 쉽지 않은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요. 이제 국민들의 비판이 높아지고 하면 뭐 1, 2주를 못 버티고 저는 합의는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법사위, 운영위, 애결위 이 세 개 중에서 새누리당이 한 2개를 가져가는 선에서 타협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다만 국민의당의 안철수 대표 등이 주장하고 있는 무노동 무임금 문제는요. 저는 이 국회가 아주 밥 먹듯이 놀면서 월급을 받아가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번에 아마 한번 선례가 되어가지고 그 이후에 관행처럼 이렇게 주어지는 그런 정신적 압박 요인으로 작용을 하는 것이 앞으로 국회가 맞다. 쓸데없이 협상을 할 수 있는 일도 질질 시간을 끄는 부분. 지금 저 사람들이 들어가서 한 하루만 밤을 꼬박 세우면서 이야기하면 타협이 될 수 있는 문제인데 시간이 많아서 또 굳이 타협을 하겠다고 이렇게 서둘 이유도 없다. 이런 사고관이 머릿속에 박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노동 무임금 문제를 통한 국민적 압박이 좀 필요하다 이래 봅니다. 세비 반납이 맞다. 예, 저는 그렇게 보고요. 실질적으로 뭐 노동자들은 다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결과물을 내놓지 않으면서 대부분이 그냥 놀고 있는 이런 부분은 월급 받아갈 자격이 없죠.
오늘 뭐 이제 더민주의 우성 원내대표가 물론 발언을 사과하긴 했습니다만 세비 반납에 대해서 좀 유치하다라고 처음에 얘기를 해가지고. 그 유치한 거를 갖다가 그거 안 받으면 되지. 그 예. 유치한 거를 굳이 받으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뭐 가장 관심이 국회의장이지 않겠습니까? 차 교수님. 결국은 뭐 일당 더민주가 가져가느냐? 아니다. 새누리당이 저는 가져갈 수 있다. 원구성 협상에 대해서 아까 지금 우리 한 소장님 말씀하셨지만 뭐 답은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결론은 나와 있는데 지금 뭐 이 지금 총선 민심에 따라서 야권이 지금 야당이 제1당이 됐으면 더불어민주당이 뭐 한석이 단지 한석 많기 때문에 여당이 해야 된다는 논리는 저는 조금 개변이라고 보고요. 네, 국회의장 가져가야 된다. 그렇죠. 그건 아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그러니까 지금 이 국민의당하고 합치면 야권이 상당히 압도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뭐 이번에 국회의장은 어차피 야권이 차지할 수밖에 없는 그거는 뭐 그 명분은 누가 뭐라고 할 수 없는 건데요. 문제는 지금 이제 그 지금 3개 중요 상임위 아닙니까? 지금 그 법사위, 예결위, 운영위 네. 이건데 그러면 이제 여당의 입장에서 보면 그럼 국회의장도 내주고 이 3개 상임위를 우리가 다 차지해야 되는데 그중에 하나라도 내주면 안 된다. 이거는 결국 당내 반발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아마 그렇게 제 생각에 이 3개 상임위 중에 하나 정도는 다시 결국 그것도 야당에게 넘겨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건데 문제는 당내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서 일종의 이 원내 지도부가 헐리우드 액션을 취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야당도 그런 사정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법사위를 우리가 다 갖고 가려고 하다가 그것까지 너무 이거 뭐 하니까 다시 법사위를 양보하는 것처럼 그 야당도 마찬가지로 헐리우드 액션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국회의장은 일단 더불어민주당이 갖고 가고 법사위원장은 이 새누리당이 갖고 가되 그럼 나머지 예결위와 운영위 중에서 어느 하나를 아마 야당이 하나 더 갖고 가는 그런 식으로 아마 타협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근데 듭니다. 지금 어쨌든 간에 뭐 그런 식으로 해결을 보면 좋은데 지금 여야가 지금 협상을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이번 좀 연휴에 지금 해야 되는데. 원 구성이 요원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는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선거 이후에 정책적인 협치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자기 대권을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책적 협치가 되지 않고 있는 것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모멘텀 계기가 있었어야 되는데 임을 위한 행진곡부터 시작해서 상시 청문회까지 계속해서 갈등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졌거든요. 그런 구조 하에서 원 구성에 대해서 서로 간에 협조적일 수가 더 없는 부분이고 자기 대권 때문에도 중요합니다. 이 국회의장 3부 요인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국회의장 자리를 진다라는 것은 다음 대선에서 상당히 안정적인 정당의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새천년 민주당이 이 총선에서 패했습니다만 2000년에 고 이만섭 의장입니다. 국회의장을 함으로써 정권이 유지가 됐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그런 상징적인 부분도 이 국민들, 유권자들을 생각할 때는 또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고 법사위원장을 누가 맡느냐에 따라서 지금처럼 남마처럼 얽혀있는 3당 구도에서는 법사위에서 통과되지 않을 경우에 법사위원장이 소속되어 있는 정당이 이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까지도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자기 대선까지 고려한 상황 때문에 이 구성 자체가 상당히 요원한데 황정희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국민들에게는 무책임해 보입니다. 소장님, 예. 그 더민주 그러니까 국회의장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상징적인 존재라서 여야에서는 뭐 사실 뭐 실리랑은 상관없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보면 조금 너무 편협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결국 굉장히 또 입법 수장이라는 거의 상징성이 크지 않습니까? 중요하다면 중요한데 새누리당이 지난번에 19대 때 보면 정의화 의장이 국회의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당 출신 예. 새누리당에 과연 유리했는가 이렇게 봤을 때는 새누리당은 뭐 자당 출신이라는 이점을 예. 하나도 누리지 못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국회 선진화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회 선진화법이 있는 하에서는 국회의장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별로 되지 않고요. 그분이 떠나는 마지막 날 5월 19일입니까? 정의화와 이 발의 국회법 개정안 상시청문회안을 예. 올려가지고 결국 새누리당이 뒤통수를 맞는 이런 일까지 벌어지면서 거부권 행사로 지금 정쟁을 가속화시키는데 일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국회 선진화법 하에서요. 국회의장은 오히려 그 자당에 있다고 해서 크게 도움도 안 되니까 새누리당이 뭐 지금 국회의장에 집착할 필요는 없고요. 근데 상임위 부분은 그래도 국회의장을 포기한다면 이 모든 상임위가 이제 이 법안들이 이렇게 게이트웨이 백목 역할을 하는 이 법사위 그렇죠. 하나 정도는 확고하게 장악을 하고 또 주요 기관에 대한 어떤 이 뭐 감사 권한이나 조사 권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이 운영위원회는 통제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부분이 확고하다고 봅니다. 운영이라는 게 이제 청와대를 관할하는 네, 거잖아요. 청와대라든지 또 각종 이 금융 관련 부서 그리고 주요 정부 기관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예. 또 각 부처장의 소환 이런 부분들을 운영위가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새누리당이 그 부분에 예민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죠. 운영위를 만약에 야당이 가져갈 경우에 어떤 내년 대선 전국에서 어떻게 조금 뭐 정쟁의 소지라고 할까?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운영위의 가장 그 피감기관 중에 가장 큰 예. 몫이 청와대 비서실이거든요. 예. 비서실 경호실이기 때문에 건보를 감시 감독하는 권한을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동안 이제 운영위는 사실 여당이 위원장을 했던 이유가 바로 그 이유거든요. 건보의 핵심을 보호해 줘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여당이 이 역대적으로 그 운영위원장을 맡았던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운영위는 국회 운영을 전체적으로 책임지고 국회 전체의 그 예산과 조직까지 관할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운영위원장을 갖고 있으면 국회의장을 설사 다른 당에 넣어준다고 하더라도 국회를 상당히 통제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강력한 권한을 지니는 셈이 되기 때문에 아마 제 생각에는 새누리당이 법사위원장과 아마 운영위원장을 차지하려고 하지 않을까 저는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뭐 아까 건보와 국회의장을 견제하는 그 양수 겸장의 그런 그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원구성 협상이 지지부진한 게 내년에 대선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공자님. 그렇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예. 앞두고 이번 국회에서 어떤 모습을 각 정당들이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유권자들의 마음도 달라질 수 있거든요. 선거 이후에 어느 정당이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누가 국회의장이 되느냐 또는 누가 법사위원장을 맡느냐 운영위원장을 맡느냐에 따라서 그 정당에 대한 이미지가 달라질 수 네.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도가 또 3당 구도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합종 연행에 대해서 의사 또는 법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느냐 또 힘을 받게 되느냐에 따라서도 이 각 정당의 명암 자체가 엇갈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줄다리기가 다른 상황이면 모르겠지만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양보하기가 쉽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의 실망감은 더 커질 것으로 네.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대담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배종찬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 세 분과 말씀 나눴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